먼저 이제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무엇이 부동산 시장을 좀 몰락하게 만들었나? 몰락. 뭐 그렇게까지 좀 표현하기 좀 과하지만 어쨌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몰락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시장론자들과 좀 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론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지 말라 이런 논리를 펴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할 때마다 사실은 시장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규제 때문에 오른 거라기보다는 시장의 힘이 워낙 강했던 거죠. 강해서 그 강한 힘인 규제마저도 이겨내고 이제 올랐는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규제 효과가 아예 없었느냐를 평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규제가 시장의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싱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복싱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잽을 날리면 잽을 맞은 사람은 어쨌든 뭐 바로 다운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라운딩을 계속 하는데 잽을 굉장히 많이 맞으면 그 사람은 이제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그로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잽에 표현하면 좀 비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잽만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다운이 안 됩니다.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복싱이 이제 보통 15회까지 가는데 15회 판정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를 계속 가하는데 그냥 있다 보면 그냥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또 시장의 변화를 이제 줄 수 있는 트리거들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제가 두 가지를 잡는데 첫 번째는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후반기로 갈수록 그 매도자들이 매도 매물을 내놓을 때 호가라고 하죠. 호가 갭을 굉장히 크게 벌립니다. 맞아요. 그렇죠. 실거래가가 10억이다면 한 15억. 갑자기 그냥 갭이 5억 정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10억에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억짜리 매물밖에 없으면 사는 거를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위기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분위기가 계속 연결이 되면 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절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단절을 스스로 매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자가 스스로 시장의 분위기 단절을 만드는 상태에서 정부의 또 약간의 강한 규제가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작년 말쯤에 그 은행들이 대출 중단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탁 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아예 매수 행위를 멈추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정체기로 이어진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그냥 모든 것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도자의 어떤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가속도를 좀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거 한창 이제 시장이 뜨거울 때 소장님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셔서 소장님은 이제 하락론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 저는 강하게 이제 하락론자는 아니다. 지금 뭐 시장이 지금 하락하니까 그냥 하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지속할 거니까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서도 저는 항상 상승을 대비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론자는 이제 주구장창 하락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락은 하지만 반드시 또 상승은 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고 저를 아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상승을 또 대비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론자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사이클. 사이클도 이제 기존에 얘기하던 사이클과는 좀 다릅니다. 기존에 얘기하던 사이클은 주로 결과 중심적, 기관 중심적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 중심적입니다. 원인 중심적으로 주요한 원인들이 시장에 어떠한 작용을 해서 사이클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 기간은 여러 가지 작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원인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평소에 이제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정말 이 하락장이 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기에서 하락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해였다라고 본다면 또 특징을 본다면 거래 멸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 멸종이 굉장히 그 특이하고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거든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상승이 과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이제 상승을 멈추게 되면 이제 매수할 여력도 없고 부담도 느끼고 더 이상 상승할 것 같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매수를 거의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반면에 이제 매도자들도 상승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 잔감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각각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르면서 이게 손뼉이 마주치지 않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심리적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간간히 급한 사람들,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이제 간간히 찍히는 거래들로 이제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이 이제 본격화되면 완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한테 힘이 쏠린다는 거죠. 그럼 매수자들의 특징은 싸게 사려고 하는 거죠. 싸게.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그 매수자의 바램에 맞춰서 이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거래량이 느는가 여부예요. 거래량이 느는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늘어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매도자들이 일정 정도 버티는 거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매물들을 호가를 좀 내리고 이제 급매물들을 더 쏟아내게 되면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통 또 살아나는 조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하락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래가 늘어서 상승하려면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매도자들은 오히려 약간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호가를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살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결국에 누가
매물을 많이 적극적으로 쏟아내느냐, 매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에 맞는 물건들이 나오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락 느낌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뭐 매물들 보면은 호가가 좀 안 내려가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많아요. 그게 이제 지금 매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속에서 거래가 그런 데들은 거래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매도자들이 버티는 거는 상승장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고 본인들이 버티니까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쫓아와서 샀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상승장인데 그때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주도권을 쥐고 네네.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쫓아가서만 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버티는 걸로 시장이 이제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들이 버티다가 야 진짜 안 쫓아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이뤄지면 네. 더 이제 가격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방향으로 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말씀하듯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끌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돌아온 과정에서 보면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네. 이제 처음에 상승장에서 벼락거지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서는 영끌, 네. 영끌이 키워드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주요 키워드가 나타날까 보면은 이제 하우스 푸어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하우스 푸어가 이제 점점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요즘 이제 좀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인데 네.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얘기가 실거주는 괜찮다였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게 실거주는 괜찮다라는 말이 그게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말이 됐던 건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하락장이면 실거주가 더 위험하거든요. 더 훨씬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순수한 주거 비용으로 이제 비용을 따져보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임대료보다는 주거 매매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10억짜리 매매가를 이제 본다면 그러면 이 집의 전세가는 대략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5억 정도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해서 들어간다면 5억 대출을 받아야 되죠. 5억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주거 비용은 대출에 대한 이자, 5억에 대한 이자가 이제 주거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라면 안 들어갈 취득세라는 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도 취득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갈수록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3.3%가 되잖아요. 3.3% 10억짜리를 주고 사면 3,300만 원이라는 취득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재산세가 나가요. 재산세가 뭐 10억짜리면 약 한 180만 원 정도 또 매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면 안 나가야 될 비용들이 그 매매로 샀을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6억에 5억 있는 사람이 6억에 전세를 들어가면 비용은 1억 대출을 받아야 되죠. 1억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1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첫 해 같은 경우는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대출 이자 이렇게 비교하고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만.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5, 6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자가로 들어간 사람이 첫 해에 5, 6천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한 3천 정도씩 네. 계속 매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네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가정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집값까지 떨어지면 매년 1억씩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비용이 1억씩 추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 한 5, 6천 정도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는 1억 3천 정도씩. 이게 누적되면 3, 4년 지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지금 자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거주는 괜찮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무주택자들이 최근에 그냥 집을 사버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나은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주요 키워드가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진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최근 쓰신 책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뒤에 하락은 예정된 미래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고, 그렇다면 어쨌든 하락 뒤에는 언젠가 반등이 또 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오죠.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이라는 게 주구장창 5년 동안 막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쯤 반등이 반등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년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반등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데 중간에 생기는 반등은 거의 원인이 정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쌓이면 효과를 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때는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규제 풀어줬는데 처음 규제 풀어주기 전에는 규제만 풀어줘봐라 난리 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돌입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제 규제가 풀어줘도 야 이게 뭐 좀 찔끔씩 풀어주는 거는 효과도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누적되고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꽤 컸죠. 뭐 심지어는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예년보다는 좀 가격 하락폭이 좀 큰 느낌. 그다음에 규제도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멈출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딱 이렇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겹치게 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등,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중간에 일어나는 이 반등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상승이니까 좋다라고 해서 계속 다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끝까지 다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필연입니다. 필연인 게 네.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정부의 생각과 의도를 좀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상승을 바래서 풀어주는 것인지 그쵸. 아니면 하락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인지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을 바란다 라면은 굳이 규제를 이렇게 찔끔찔끔 풀어줄 필요가 있나? 빨리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빨리 상승하려면 규제를 한꺼번에 빨리 풀어주는 게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승을 바라는 느낌은 거의 없다. 그렇죠. 네. 항상 대외적인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집값은 하락하는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는 그 모양새를 봐도 상승을 바라는 듯한 느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이렇게 계속 풀다 보니까 이제 누적돼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상황이 반등인데 그럼 정부가 상승으로 가면 가만히 있을까? 상승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 저 같으면 다시 규제로 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 정부의 이제 의도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매도자들은 아직도 상승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크게 올릴 거예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이렇게 되면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쫓아가는 행위가 바로 이어지면 사실 분위기가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항상 호가를 올리게 되면 분위기 단절이 생겨요. 매수자들이 바로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행위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호가 반등이 확 생기면 네. 매수자들이 이게 뭐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상승 열기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하락 전환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거의 필연으로 하락 중간에 나타나는 반등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쵸, 그냥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아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는 방향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꼭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또 아까 실거주도 팔아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주택자들이 좀 2023년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버티겠다. 버티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은 잘 버티시면 되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한테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절벽 상황에서 팔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급급매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어떠한 뭐 매도 전략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은 매체에서 알려주긴 하는데 그런 거는 분위기가 그래도 안정권에 있을 때에 적용되는 방법들인 거예요. 지금처럼
하락기가 완연한 매수자들이 매수할 생각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급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면 손실 폭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반드시 반등이 한 번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적당히 손실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제 매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또 착각하지 마시라는 게 상승이다. 환호성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매수자들과 좀 협상이 그래도 좀 가능한 시점이 돼야지 좀 팔지. 지금은 뭐 협상보다는 그냥 싸게.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억이라고 해도 10억에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팔리는 가격은 적어도 이제 8억, 뭐 7억 이 정도 되어야 이제 매수자들이 좀 급매 나왔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서 버티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매수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급급매밖에 팔 방법이 없고, 근데 반등이 일어날 때는 이제 매수자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집을 거죠. 지금 반드시 팔아야 될 분이 아니면 조금 매도 타이밍을 고려했으면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좀 무주택자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실거주가 괜찮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가져봐라. 그리고 비교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실거주가 좋다. 그러면 사셔야죠. 그거를 말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데 나는 비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차 시장이 지금 또 문제인데 또 깡통 전세 위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내년에 더 커질 거란 얘기도 있고 이 임대차 시장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차 3법이 처음 이제 2년 전에 적용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제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났었죠. 전세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그래서 제가 2년째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이제 9월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세 대란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세 대란론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견해를 달리했던 부분은 그분들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고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크게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에 너무 급하게 제도를 도입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전세 대란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도입은 됐고,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면 이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그런데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폭도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또 2022년 9월부터 시작되는 2년 만기 그러니까 2023년까지 2024년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 예전과 같은 전세 시장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좀 역전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게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그때 뭐 갭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은 그때 임차인으로 들어갔거나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이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사를 혹시라도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떨어진 폭만큼은 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런 하락장을 예상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뭐 4년 후까지 예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것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문제들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 경제 상황들은 좀 안 좋아지고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분양가가 올라가면 미분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청약을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청약 열기가 이어졌었는데 문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기본 이제 재료비, 인건비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땅값도 매년 공시가가 이제 오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분양 원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 크게 올랐었던 주변 아파트가 지금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분양가는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는 떨어지고 이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문제는 시세 차익이 이제 뭐 의심되거나 오히려 이제 비싼 느낌 이런 아파트가 이제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청약자들이 달려가서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분양가가 예전처럼 시세 차익이 확실한 분양가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적고 분양가가 높다라고 느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미계약분, 미분양 이런 것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점쳐지는 거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 중 하나가 이제 경매 시장인데 뭐 경매 물건도 이제 뭐 좀 많이 나올 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경매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경매 물건은 진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매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영끌한 사람들이 이제 영끌 해가지고 샀는데 자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분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자를 내야 될 필요성도 이제 못 느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영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 작년에 영끌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많아요. 이런 뉴스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영끌을 했다는 얘기죠. 영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위험군에 속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기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가 멈추더라도 고금리거든요. 계속. 그렇죠. 멈춰도 고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버틸 사람이 이제 못 버티고 하나 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고 내후년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매로 좀 내지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경매가 네. 사이클을 모르는 분들이 경매만 공부를 하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경매가도 낮아지고 네. 예, 그다음에 입찰자도 이제 없고, 줄어들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나 같은 초보도 경매를 낙찰할 수 있는 그쵸, 기회가 좀 할 많아졌다.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덜컥 낙찰을 받고 나면 문제는 내년에 이거보다 싼 경매 물건들이 이제 속출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경매 물건이 네. 사실 싸다는 거의 최고 바닥권이라는 인식하에서 이 경매 물건을 받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싼 매물들이 나온다라면 경매를 받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경매 물건만 보는 분들은 시기를 모르죠. 잘. 그냥 이게 이제 예전 가격만 비교해서 싼 매물이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덜컥 경매에 이제 낙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가 좀 인기 좋아서 만약에 이제 입찰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10명이 입찰을 하게 되면 확률은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100명이 입찰하면 1%로 네. 1%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1000명이 입찰하면 0.1%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1등만 혜택을 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이제 투자 방법인데 너무 여기에 초보자들이 목을 매게 되면 어떤 그냥 물건 분석에만 집중하게 되지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놓치고 이제 열심히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 면에서 경매 투자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요즘 제가 사람들을 뭐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네. 만나보면 네. 조급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걸 뭘 느끼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락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에 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무릎에 살 수도 있고 올라가는 무릎에 살 수도 있고 똑같은 무릎인데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대부분이 떨어지는 무릎에 사고 싶어요. 그걸 보면 정말 조급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는 무릎에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그쵸? 무릎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떨어지는 무릎에 산 사람들이 꼭대기 그 상투의 근처까지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은 중간에 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르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이 상승을 충분히 누릴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좀 마음을 여유롭게 잡고 공부도 좀 충분히 하고 해서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쉬어라 그냥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라리 쉬어라. 네, 쉬는 게 낫다. 쉬어서 사실 이제 이게 그 또 비슷한 맥락이 살아남아야 기회도 온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무릎에 사잖아요. 그러면 그 발바닥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산을 또 상실하고 포기하고 바닥권에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게 어쨌든 살아남아야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까 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기회를 오르는 무릎에 살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팁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신다면?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다
바닥권에서 자기는 반드시 살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바닥권에서 사지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때 왜 안 샀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시장을 그냥 우연히 놓쳤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예. 바닥권에서 아무 시장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했던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이제 놓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말려요. 맞아요. 주변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간섭들 네, 남의 일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간섭들을 많이 하는지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그 사람들이 상승장을 알고도 일부러 말리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하락 같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반드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기준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 기준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나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런 정보들 유튜브나 뭐 매체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바닥을 알 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바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으셔야만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